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 제2과목 참고 실무 수신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수신이에요. 1장. 자, 우리 교재 여러분들 핵심 체크 부분 있죠? 요 핵심 체크 부분은 어찌 보면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요약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니까 본 내용 우리 문제 위주로 정리를 하신 후에 여러분들 각자 복습하실 때 요 밑에 정답이 다 나와 있죠? 요 정답 체크하시면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일반 수신과 관련돼서 수신 일반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우리 제2과목 참고 실무 중에서 수신 파트 쪽이 수신 파트가 총 22문제가 출제되는데요. 본 교재에 문항수로 보게 되면은 뭐 80문제 가까이는 안 돼요. 80문제 가량 정도, 78문제 요 정도 좀 수록을 하고 있는데, 자, 어찌 보면은 한 뭐 4배수 정도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4배수. 4배수 너무 많을 수도 있어요. 요 정도 범위 내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은 요 22문제는 거의 대부분 다 해결이 되도록 본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만 따라오시면은 충분히 시험 22문제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문제 위주로 잘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과목에서 공부했던 법률 기초 지식을 토대로 조금 더 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번 다음 중 예금의 법적 성질과 관련된 부분 보죠. 우리가 수신과 관련된 부분들은 내가 돈을 맡긴다라고 하는 거죠. 맡겼을 때 우리가 예금의 성격은 뭐냐? 돈을 보관하는 거다. 임치계약이다. 소비 임치계약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임치계약. 자, 소비 대차계약이 아니고요. 자, 위임계약, 도급계약, 낙성계약 뭐 이런 것들 아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임치계약성을 띈다. 소비 임치계약 이런 부분들은 우리 법규에서도 다 공부했던 거예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약관상의 적용 순서 중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것은 뭐냐? 그래서 우리 1과목에서 공부했던 약관 해석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처음에 우리 약관과 관련돼서는 약관 파트에서는 우리가 은행과 관련돼서는 기본 약관이 있어요. 기본 약관이 있고요. 기본 약관 아래에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이 수신 상품의 종류는 여러분들 우리가 수시 입출금 넣었다 뺐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품도 있고요. 일정 기간 우리가 거치해 놓는 거 있겠죠. 정기 예금처럼 거치식 상품이 있어요. 이거 이외에 우리가 정기 적금처럼 적립식 상품이 있죠. 자, 이처럼 상품과 관련된 이 유형이 있단 말이에요. 유형.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 세 번째 유형. 그 유형별 약관이 있어요. 유형별 약관이 있고, 자, 다음으로 이 소시 입출금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떤 통장들이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보통예금 통장들, 저축예금 통장들, 그죠? 이런 각종 상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면 각각 상품별로 상품별 약관이 있더라라는 얘기죠. 상품 약관. 자, 상품 약관이 있는데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상품에 해당되는 건데, 우리가 거래할 때 우리 은행 텔러 입장에서 요거는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약관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우리 합치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개별 약정이라고 하는 거죠. 개별 약정. 자, 요렇게 있는데 원래는 이거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대로 적용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상품을 팔았어요. 예를 들어서 보통예금을 팔았어요. 그러면 보통예금에 약관이 있겠죠? 요게 먼저 적용되더라라는 거죠. 보통예금의 약관. 근데 만약에 보통예금 약관에 개별 약정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영순위로 적용된다는 얘기죠. 먼저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 자, 그 다음에 이게 상품 약관이 적용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 유형별 약관, 여기 수시 입출금 시 우리 포괄되는 종류별로 약관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약관도 없어요. 그러면은 세 번째 우리가 이제 기본 약관의 내용을 참작하면 되겠죠. 이 약관도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은 관련 법령이라든지 다른 법령 등 여러 가지 이제 제도들이 있겠죠. 법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따져보겠죠. 마지막으로 가는 게 어딜까요, 여러분들? 뭐 헌법까지 갈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간에 우리 2번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해설 보니까 개별 약정이 우선된다. 자, 그 다음에 없으면은 상품별 약관이 우선된다. 그게 없으면은 우리가 유형별 약관이 적용된다. 그게 없으면은 기본 약관이 적용된다. 그게 없으면 기본 약관이 없으면은 약관이 정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라든지 뭐 어음 교환 업무 규약에 따른다라고 돼 있죠.
다른 관련 법령 또 규약 등이 있다면 법률 제도라가 있다면 이 법률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1번. 자, 이렇게도 시험문제 나오고 요 순서형 묻는 문제도 시험문제 나옵니다. 꼭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유형별 약관이 예금 상품별 약관보다 우선 적용된다. 유형별 약관이 개별 상품별 약관보다 우선 적용된다. 아니죠. 이게 우선 되는 거죠. 자, 2번 약관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변경 후 1개월 동안 영업점에 게시한다. 우리가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가 있죠. 약관의 내용이 이 상품별 약관이라든지 무슨 유형별 약관 이런 것들이 뭐 또 기본 약관 이게 만약에 변경됐다고 하면은 내가 가입을 하고 있는데 변경됐어요. 뭐 좋게 변경되든 나쁘게 변경되든 간에 뭐 변경됐다고 하면은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행일 이후에 알려주면 안 되죠. 미리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변경됐으면은 전 1개월 이전부터 알려줘라. 후 1개월이 아니고요. 전 1개월이에요. 변경 전 1개월 동안 영업점에 게시한다. 보통 여러분들 그 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무슨 약관이 바뀌었다고 하면은 팝업창으로 뜹니다. 또는 우리 뭐 CD기, ATM 기계 관련돼서 이렇게 거래할 때 약관이 개정됐습니다. 뭐 이런 것들 떠요. 미리미리 이제 알려주라는 얘기 있죠. 자, 후가 아니고 전입니다. 자, 3번 약관 변경의 내용이 거래처에 불리한 경우에는 약관 관련된 시행일 1개월 전에 1개 이상의 일간 신문에 공고해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변경이 됐는데 전 1개월 동안 알려줘야 되는데 이 알려주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불리하게 우리 고객한테 불리하게 변경이 됐으면은 여러 가지 수단 방법으로 해서 알려주라는 얘기죠. 우리가 지점에서 게시를 하고 있고요. 뭐 팝업창도 띄우고요. 그리고 그 일간 신문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1개 이상의 일간 신문이라고 했는데 2개 이상의 일간 신문이에요. 일간 신문. 자, 일간 신문과 관련돼서는 2개 이상이에요. 하나가 아닙니다. 자, 2개 이상의 일간 신문에 공고를 해야 되고요. 자, 고객이 이 약관에 요청할 때 복사하여 교부해야 할 의무 및 중요한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해야 되는 설명 의무가 있다. 뭐든지 마찬가지죠. 설명을 해줘야죠. 요청을 하게 되면은. 자, 예금 거래 유형별 약관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의 경우에만 허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형별 약관, 요 유형별 약관은 여러분들 이처럼 입출금이 자유로운 약관, 거치식 약관, 적립식 약관 이렇게 유형을 3가지로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약관과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변경될 때도 이렇게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 문제 좀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조심해야 될 게 전 1개월이다라는 거, 후가 아니다. 자, 우리 4번 약관 변경 내용이 거래처에게 불리하게 된 경우에 변경 약관 시행일 한 달 전에 거래처에 알리는 방법으로 거래가 먼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메일로도 통보해 주고요. 자, 현금 자동 입출금 기계 우리가 출금만 하는 것을 뭐 CD기 그리고 입금도 하고 출금도 하는 것들을 뭐 ATM 기계 뭐 이렇게들 얘기하죠. 요 2개가 뭐 이렇게 구분의 실익은 별로 없지만은 어쨌든 이런 기기의 팝업창으로 띄운다. 그리고 옆에 게시도 하더라. 거래 통장에 표현. 그죠? 우리가 통장을 바꿔주죠. 그러면 통장 보면 여러분들 맨 뒷면을 보게 되면은 약관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신용카드 거래하시는 분들 신용카드 이렇게 결제하면 영수증 주죠. 영수증 뒤에 이렇게 약관들도 나와 있고요. 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4번 인터넷 뱅킹 초기 화면에 이렇게 게시가 된다. 5번 3개 이상의 일간 신문에 공고한다. 2개죠. 2개 이상의 일간 신문. 그죠? 자, 이렇게 약관 파트들도 시험 문제 거의 매체 나옵니다. 우리 지금 22문제를 여기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2-3문제 걸러서 하나씩은 시험 문제에 나오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5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예금 거래의 상대방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금 거래와 관련돼서 여러분들 상대방, 우리 예금 통장 만드는데 상대방을 쓰게 되죠. 그래서 보통 개인들과 관련된 부분들은 개인의 인적 사항들을 다 확인하죠. 주민등록증 뭐 이런 것들 개인 식별을 다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개인 이름으로 쓰도록 되어 있죠. 무슨 통장, 그래서 통장 이름 예금주 홍길동 이렇게 개인들은 쓴다는 얘기예요. 개인 인적 확인하는 것은 당연히 뭐 신분증, 우리 주민등록증 뭐 등과 관련된 부분들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홍길동 그래서 괄호 열고 이렇게 요걸 북이라고 합니다.
부기. 멋진 놈 이렇게 부기. 이거 개인들은 할 수가 없어요. 개인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홍길동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개인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개인뿐만 아니라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격이 없는, 그죠? 법인격이 없는 우리가 사단이라든지 재단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렇게 대표자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름. 그러니까 이름으로 하니까 괄호 열고 무슨 단체 뭐 이렇게 부기할 수 없던 얘기죠. 그리고 조합도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죠. 조합과 관련돼서도 무슨 영농조합, 무슨 친목조합 이렇게 만들었어요. 조합 만들었는데 괄호 열고 대표 홍길동, 무슨 조합 대표 이렇게 부기할 수 없던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우리가 법인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고 했죠? 무슨 주식회사 대표이사 누구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직함을 쓴다는 얘기죠. 대표이사. 이런 식으로 대표이사라는 말을 생략하고 써버리면은 무슨 주식회사의 홍길동 그러면은 이 사람이 대표이사인지 직원인지 개인으로 한 건지 법인으로 한 건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해서 우리 1과목에서 공부를 하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대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률에서 정한 자연인은 행위 무능력이어서도 예금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예금계약의 당사자와 관련된 부분들은 행위 능력 여부와 상관없어요.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도 본인이 직접 가서 예금통장 개설이 돼요. 그죠? 이처럼 쉬운 거죠. 예금통장 관련돼서는. 왜 그러냐면은 수신과 관련돼서는 예금통장은 여러분들 은행에서 돈 받아가지고 혹시라도 잘못 받았다, 이거 잘못 취소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받아있는 돈이니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은행에서 손해보고 그러는 일은 거의 없다는 얘기죠. 예금은. 여신은 문제가 돼요. 빌려주는 것은. 만약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빌려줬어요. 그러면은 못 받는 그런 위험 부담이 있잖아요. 근데 이 수신은 그런 위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편한 거죠. 자, 동그라미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후견인 또는 법정 대리인에 의해서 대리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원칙적으로는 우리 행위 무능력자라고 해서 여러분들 자연인 같은 경우에는 다 되는데 우리 미성년자라든지 미성년자라고 하는 것은 18세까지예요. 19세가 되면 성인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19세 미만자 또는 18세 이하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한 능력자라고 해서 피성년 후견인 다 설명드렸죠. 그리고 피한정 후견인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의 그 법정 대리인은 우리가 친권자죠. 부모죠. 근데 친권자가 제대로 된 친권 행사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면은 친권자가 없거나 좀 행사가 어렵다, 불가피하다라고 하면은 후견인을 선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2013년도 7월에 민법이 이제 개정이 됐는데 그 개정된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하냐면은 최진실법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최진실이 이제 사망을 하고 나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 재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원래대로 하면은 이제 친권자인 조 씨한테 이제 물려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재산 관련된 부분들이 아이들의 이제 그 외할머니가 다 외할아버지가 좀 돌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친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넘어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법률상으로 불가피하다, 좀 안 좋다라고 해서 이 민법이 개정되면서 후견인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친권자가 있어도 불가피하다 싶으면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 자, 어쨌든 이런 자의 조력하에서 원칙적으로 우리가 법률 행위라는 게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신은 예금 상품은 이런 사람들 와서 본인이 직접 하겠다라고 해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부담되는 항목이 아니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자, 3번 조합의 경우에는 거래 명의로 거래가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개인 명의로 거래가 불가능하다. 자, 조합은 여러분들 우리 개인 명의로 할 수밖에 없어요. 조합은. 그죠? 개인 명의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 4번 중소기업 협동조합, 수산업 협동조합, 그리고 설립근거 법령에 따라서 합법적인 대표자와 거래해야 된다. 이런 조합은 말 그대로 이제 조합이라고 하지만은 일정 부분 인격을 인정해 준 거죠. 그래서 대표자와 거래한다. 자, 5번
우리 공무원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기관장이 직접 이렇게 거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관장이 직접 오고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죠. 누구 출납 공무원이 따로 있죠. 출납 공무원을 그 해당 거래은행에 얘기를 다 통보를 해주고 인적사항을 다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출납 공무원이 가면은 자기 신분증 가져가고 뭐 이렇게 하면은 다 출납 공무원이 처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출납 공무원이 그 처리를 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어려운 내용은 별로 없어요.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예금과 관련돼서 은행 입장에서 부른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은행 텔러가 될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 내가 돈을 받는데 뭐 잘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돌려주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제한 둘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개인은 또는 법인격이 없다. 조합 이런 데는 개인 명의로 이렇게 예금 통장 만들어 주는 거고 법인은 법인 명의로 좀 만들어 주겠죠. 자, 그 밑에 여러분들 예금 거래 상대방 관련돼 가지고 우리 자연인은 누구든지 예금 거래가 할 수 있다. 자,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예금 수납은 특별한 제한이 없이 다 가능하다. 뭐 이런 말들 다 나와 있죠. 우리 공법인 관련돼서 공무원들은 그 임명된 출납 공무원이라든지 기관장 명의로 거래가 된다. 뭐 이런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자, 일반적인 사법인 여러분들 주식회사 이런 거 얘기하면 돼요. 기업체들. 자, 우리가 예금 통장 만들 때 회사의 정관 그리고 법인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법인 등기부 등본 이런 것들을 떼간다는 얘기죠. 우리 사업자 등록증과 관련해서는 이건 위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변칙이 있죠. 그래서 법인의 대표 명의가 어떻게 바뀌었다. A였는데 처음에 대표자가 B로 바뀌고 C로 바뀌었다. 지금 현재 C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의 대표자 명의가 만약에 B로 돼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업자 등록증은 살짝 바꿔치기 할 수, 위조 변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인적사항 변경된 것들이 모두 어디에 나오냐면은 법인 그 관련된 부분에서 등기를 떼요. 법인 등기. 법인 등기에는 다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법인 등기부 등본도 떼가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에 제출돼야 할 서류는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법인이에요. 예금 통장 만들 때 필요한 서류, 정관도 필요하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도 필요하다. 법인 등록증. 그리고 법인 등기부 등본. 이거 필요하다라는 거. 반드시 요거 세 가지는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 자, 기타 여러분들 우리 권리 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같은 경우는 임의단체 이런 데들은 대표자가 선임됐으면 대표자가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개인 명의로. 자, 조합 같은 경우에도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개인 명의로.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법인 명의로 하면은 요 사법인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거래 상대방.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자,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비거주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거주자, 비거주자 하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처음 들을 때는 좀 생소할 수가 있어요.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면은 소득세법에 나오는 얘기예요. 세법 규정이에요. 자, 세법 규정이다 보니까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국내에 주소가 있냐 없냐를 먼저 따집니다. 그래서 주소가 있으면은 거주자로 보겠다. 그러니까 거주자로 보면은 진짜 우리나라 국민이 살고 있으면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살고 있으면 거주자인 거죠. 그죠? 근데 외국인인데 국민이 아니에요. 외국인인데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소를 두고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런 사람들도 국적 여부를 불문하고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로 보겠다. 우리나라에서 돈벌이 하지 않냐라는 거죠. 자, 비거주자는 뭐예요? 외국에서 사는 거죠.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자, 이런 사람들도 말 그대로 외국인이 있겠죠. 미국 사람 미국에 살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국민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요런 사람들, 대표적으로 이제 영주권자라고 하는데, 요 영주권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제외, 동포,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그렇지만은 외국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비거주자. 자, 외국인은 뭘까요? 우리나라 사람이지만은 외국인으로 귀화한 부분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시민권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민권자. 자, 이런 사람들은 생김새는 우리나라 사람은 똑같지만은 국적 자체가 외국인으로 바뀐 거예요. 외국에서 살고 있겠죠.
특히 뭐 이런 사람들 포함해서 말 그대로 이제 외국인들.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세금 문제에 있다라는 거죠. 세금 문제. 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세율을 쓸 거예요. 그래서 금융이니까 여러분들 금융소득과 관련된 세금은 이자소득세라는 게 있죠. 그리고 배당소득세라는 게 있어요. 자, 이자와 배당과 관련돼서는 소득세율이 원천징수세율이 14%예요. 국세, 소득세로 이자소득세. 자, 여기에 지방소득세, 본세의 10%에 해당되는 1.4%가 지방소득세랑 결합돼서 15.4%에 우리가 이자소득세를 우리가 원천징수하는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 국내에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거주자. 자, 비거주자를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이 비거주자는 여러분들 이렇게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국적은 우리나라에서 돈 벌어들인 건데 비거주자예요. 비거주자. 잠깐 외국에서 살고 있지만 잠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돈 번 비거주자. 그죠? 뭐 이런 사람들 외국에 우리가 주소를 두면서도 국민이지만 우리나라에 잠깐 와가지고 돈 번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돈을 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원칙적으로는 그 나라 미국에 세율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 벌은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호주의에 따라서 국가 간에 맺은 협정이 있어요. 그 협약에 따라서 세율이 적용돼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13%,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10%, 뭐 각 국가마다 좀 다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15.4% 이거보다 좀 싸요. 자, 만약에 상호 협정이 없으면은, 협약된 세율이 없으면 제한세율이다라고 해가지고 제한세율이 이제 적용되는데 우리가 상호 20%예요. 20%.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여기 세금 문제에서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구분을 하자라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들 이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첫 번째 기준이 국내에 주소가 있느냐를 가지고 거주자 비거주자를 구분하고요. 두 번째 요건으로는 뭐냐면은 주소가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기간이에요.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체류 기간인 거죠. 체류 기간이 183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83일. 자, 최근 1년간 183일 또는 최근 2년간 모두 합쳐서 183일. 공동 183일이에요. 183일 넘게 우리가 체류하고 있고 거수를 두고 있다라고 하면은 거주자로 인정합니다. 거주자로. 자, 이런 부분들 우리가 183일 정도는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세 번째, 취해법권이 인전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취해법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미국 대사관 있죠. 그러면 미국 대사관에 거주하시는 뭐 대사관 또 우리 외국인 직원분들, 이런 분들은 국내에 있기 때문에 거주자일까요? 183일 이상 다 있죠. 국내에 주소도 있어요. 180 이상 1년에 넘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면 거주자일까요? 아니죠. 그 대사관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나라에 있지만은 우리나라로 인정 안 하죠. 미국으로 인정하죠. 그런 사람들은 비거주자, 외국인 비거주자가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민인데 저기 프랑스 대사관에 가 계신 분들, 그죠? 우리 프랑스에서 살고 있죠. 그렇지만은 거기는 한국 땅이에요. 거주자로 보는 거예요. 이런 취해법권들도 있다. 이렇게 뭐 좀 재미난 얘기죠. 어쨌든 간에 뭐 이런 규정들과 관련된 부분들을 공부할 건데 이렇게 꼼꼼하게 다 구분의 실익은 꼼꼼하게 보는 게 아니고 지금 거주자냐 비거주냐 이것 두 개 구분하는 데 실익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비거주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국민인 비거주자는 외국한 거래 규정에 의한 양도성 예금증서에 가입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국민인 비거주자. 자, 국민인데 외국에서 지금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비거주자. 대표적으로 누구 생각하면 되겠죠? 유현진 선수. 그죠? 야구 선수 유현진 선수. 그죠? 이런 사람들은 국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통 여러분들 수시, 입출금, 통장 이런 거 다 거래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이거 다 거래할 수 있어요. 국민이기 때문에. 그죠? 이걸 너무 예금 거래를 못하게 하면은 좀 문제가 있겠죠. 근데 딱
두 가지인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뭐를 못하냐면은 양도성 예금 증서와 관련된 부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양도성 예금 증서는 무기명식이에요. 일반적으로 무기명 할인식으로 발행됩니다. 뒤쪽에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자, 무기명 할인식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이 양도성 예금 증서가 누구한테 자꾸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거죠. 팔다 보니까 이 돈이 외국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이해됐나요? 이런 것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도성 예금 증서는 가입이 안 돼요. 가입이 안 돼요. 다음 2번입니다. 자, 외국인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예금 거래에 제한이 없다. 자, 거주자니까. 그죠? 뭐 우리 검은 눈, 노랑 눈 이거 구분할 필요 없다.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다 거주자니까 제한이 없다. 제한이 없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자, 우리 이거를 구분하자는 게 아니고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자, 3번. 외국인 비거주자는 표지어음에 가입할 수 없다. 외국인 비거주자예요. 자, 외국인인데 비거주자. 외국 사람이에요. 자, 외국 사람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어떤 상품에 가입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일반적인 수시 입출금 상품 다 가입됩니다. 다 가입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가입해서 단지 세금 물을 때 우리 세금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15.4%지만 외국과 관련돼서는 협정 세율로, 그죠? 상호주의에 따라서 협정 세율이 적용될 뿐인 거지. 원천 징수할 뿐인 거지. 자, 이런 부분 다 가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가지고 외국으로 도망갈 수 있죠. 그럼 뭐를 가입할 수 없을까요? 그렇죠. 양도성 예금 증서는 가입할 수 없겠죠.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 비거주자는 저축예금에 가입할 수 없다. 외국인 비거주자예요. 그죠? 똑같이 외국인인데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 다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뭐를 가입할 수 없다? 그렇죠. 양도성 예금 증서 이런 걸 가입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5번. 국내에 있는 외국 정부 공관은 양도성 예금 증서에 가입이 가능하다. 자, 국내에 있는 외국 공관 뭐예요? 외국인 미국 대사관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관. 그거는 뭐예요? 우리나라에 있지만 비거주자 외국인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다 가입할 수 있지만 뭐를 가입할 수 없다? 양도성 예금 증서에 가입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거주자, 비거주자에서 이렇게 비거주자 쪽에 해당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를 가입할 수 없다? 그렇죠. 양도성 예금 증서를 가입할 수 없다. 뭐든지 떠나서. 이해됐나요? 근데 거주자는요, 모든 것들을 다 가입할 수 있다. 이해됐죠? 그래서 거주자는 다 가입할 수 있고 비거주자는 다 가입할 수 있지만 제한되는 게 있다. 뭐가? 양도성 예금 증서는 가입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해설 부분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큰 틀로만 정리를 하시면 돼요. 항상 시험 문제의 정답이 양도성 예금 증서가 항상 정답으로 자주 출제합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7번. 다음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우리는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자, 금융상품 가입 요청 시, 그리고 가입 후 매 3년 주기마다, 그리고 만기 또는 해지할 때 비거주자용 국내 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 등과 관련된 서류를 통해서 비거주자를 판정한다. 자, 비거주자 관련돼서는 이 대부분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가입을 하러 은행에 오시는 분들은 다 거주자로 추정을 하겠죠. 근데 비거주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란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 15.4% 매길 거 10% 또는 12%, 13% 이렇게 좀 낮은 세율을 받고 싶으니까 이렇게 비거주자라고 주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가입할 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체류 기간이 183일 이상 되면은 거주자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3년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만기가 되면은 여러분들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금을 지급하죠. 이때 제대로 세금을 떼고 줘야 되니까 세금 계산할 때 만기 시 이때마다 수시로 계속적으로 비거주자인지 여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한다. 자, 이런 각종 이제 필요한 비거주자를 입증할 만한 필요한 우리가 서류를 받아야 되는데 나는 비거주자예요 라고 해서 계속 막 우깁니다. 그러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아, 그래요, 오케이 받아줍니다. 받는다. 단 세금은
국내 세율 15.4%로 적용해서 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받았지만은 입증을 안 했을 경우는 이렇게 하고, 만약에 입증된 서류를 다 제공하면은 우리가 상호 협약한 상호 세율을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상호 세율이 없으면은 우리가 제한 세율이 적용되는 거고요. 제한 세율 20%예요. 오히려 더 클 수도 있죠. 자, 3번 183일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자, 4번 주한 외교관, 미 합중국 군대, 뭐예요? 우리나라의 미군 부대. 이런 사람들은 주한 외교관,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외교관, 미국 대사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취해법권 때문에 여러분들 거주자다, 비거주자다, 비거주자이다. 그래서 거주자로 판정된다, 그럼 틀린 말이다라는 거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8번 다음 중 외국인 비거주자, 외국인 불문하고 외국인인 건 우리가 국민이건 간에 이런 비거주자가 가입할 수 없는 예금은 양도성 예금증서. 자, 9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중 외국환 거래 법령의 거주성 구분상 비거주자는 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우리가 수신 파트에서 1번 여신, 2번 수신, 3번 외국환 관련된 부분이죠. 그리고 4번 사장은 내국환 관련된 부분인데, 요 외국환 파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여기 1번 수신 파트에서 우리가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하는 것들은 그 정도까지, 8번까지만 좀 보시면 되는 거고, 요 9번 파트는 외국환 관련된 우리가 거주자,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건데, 우리 이쪽에서 거주자,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우리가 원천징수 세율 세금 문제 때문에 좀 따져본 거고요. 이쪽에서 이제 구분하는 기준은 외환이잖아요. 달러잖아요. 그래서 돈을 어디에서 벌었느냐라는 거, 그리고 이 달러를 가지고 외국으로 나갈 수도 있잖아요. 외환 관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거주자, 비거주자를 구분합니다. 구분하는 목적이 좀 달라요. 근데 이제 목적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간에 여기서 구분하는 기준 우리 공부했죠, 여러분들? 국내 주소를 뒀느냐, 그죠? 또는 183일 뭐 이런 것들 좀 봤죠? 간단하게 요 정도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구분의 실익은 거주자로 구분하느냐 비거주자로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요 비거주자가 가입할 수 없는 것은 양도성 예금증서는 가입할 수 없다. 거주자는 다 가입할 수 있다. 뭐 요 정도 예금 상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요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자, 외환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우리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요. 그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하는 기준을 여러분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장 파트, 우리가 외국환과 연결되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처음에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이 거주자이려면은,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 우리 구분 기준이에요. 밑에 있는 박스입니다, 여러분들. 박스예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우리나라 국민인데 거주자 쪽이에요. 대한민국 제외공간에 근무하는 거. 그러니까 프랑스 대사관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 거주자다. 그리고 비거주자이었던 자로서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제한 경우. 즉 뭐예요? 자,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국민이면은 일반적으로 거주자예요. 거주자. 이해됐죠? 자, 그리고 만약에 비거주자다. 누구예요? 유현진 선수죠? 유현진 선수 비거주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거주자가 되려면은, 자, 우리 겨울철에 여러분들 휴가 때 우리나라 국내에 오죠? 국내에 와서 3개월 이상 체류를 하게 되면은 이제 거주자로 바뀝니다. 다시 나가면 이제 비거주자가 되는 거죠.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제 비거주자가 되려면은 여러분들 외국에서 영업 활동에 종사해야 돼요. 자,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제 비거주자가 되려면은, 이렇게 되려면은, 비거주자가 되려면은 외국에 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 근무하고 있는 자라든지 2년 이상 외국에 체제하는 자. 그래서 2년 이상 외국에 체제하는 자.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비거주자가 된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 외국인이에요. 자, 외국인이 거주자가 되고 또는 비거주자가 되려고 하는 그 요건이 좀 달라요. 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와서 영업을 하는 자, 그리고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제한 자. 자, 외국인이 거주자가 되려면은 원래는 외국 사람이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오려면은 뭐요?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자. 자, 그리고 외국인이 이제 비거주자가 되려면 여러분들 세 번째 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하였던 외국인이 출국해서 외국에 3개월 이상 체제하는 거. 자, 거주자 있는데 외국으로 가서 3개월 이상 체제하는 거.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진정한 외국인이 된다. 자,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
진짜 우리나라 사람인데 외국에 갔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진짜 우리나라 사람으로 바뀌는 거. 그 기간 3개월. 그죠? 진짜 외국인인데 우리나라에 있다가 외국으로 가가지고 진짜 외국인이 될 때 거래하는 체제하는 기간 3개월. 반대 개념으로 똑같이 3개월 맞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게 좀 차이점이죠. 우리나라 원래 사람인데 이제 외국으로 가서 우리가 체제 기간이 2년. 그죠? 근데 외국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그 체제 기간이 6개월. 요게 좀 상반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차이점을 좀 비교해 가지고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중 9번이에요. 외국환 관련 법령의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데, 자, 비거주자는 누구냐라는 거죠. 우리 정답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3번. 자, 2년 이상 외국에 체제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나라 국민인데 2년 이상 외국에 가게 되면은 비거주자가 된다. 나머지 부분들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요거 구분 기준 여러분들 시험 문제 우리가 외환 파트에서 거의 매 회차 나온다라는 거죠. 자, 10번 문제는 뭐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부분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0번 문제가 상당히 조금 우리 본 교재에는 내용으로는 지금 빠진 부분이에요. 그런데 본 교재에서도 뒤쪽에 우리가 문제 출제 예상되는 평가 문제들이 있는데 그 평가 문제는 수록이 돼 있어요. 근데 본문 내용에는 자세한 내용들이 좀 삭제가 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아직까지는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나온 부분이 바로 10번 문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이제 시험 문제로는 출제할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 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참조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거주자성까지 우리가 확인했고요. 잠시 쉬었다가 우리 예금 거래와 관련된 11번 문제 이하 부분은 다음 시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